한가위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긴 추석 연휴인 만큼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은 귀성객들과 마중을 나온 가족들로 연일 붐볐습니다. 양손에는 선물이 가득했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에 설레는 마음이 풍성한 추석을 느끼게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귀성객마다 손에 선물이 한가득입니다. 자녀를 마중 나온 어머니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쏟아지는 소나기에 차가 막히는 힘든 여정에도 추석 연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버스터미널에는 긴 연휴만큼 귀성객들의 발길도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운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설렘과 기쁨이 얼굴에 묻어나고 긴 연휴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연휴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생각으로 왔습니다. 납부일당도 가고 제사 차례도 지내고. 기차역에도 고향을 내려온 가족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자를 힘껏 안아보고 먼 길을 달려와준 가족과 반가운 포옹을 하기도 합니다. 손에 든 선물은 무겁지만 보고 싶던 마음에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긴 연휴 덕분에 여행을 다녀왔던 남매도 부모님을 뵈러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놀다가 이제 청주 본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놀면서 지내려고요. 전국 곳곳에 있는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선 모처럼 긴 연휴에 가족을 만나는 설렘과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고물가와 함께 명절 음식에 대한 풍속 변화로 추석 차례상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줄이고 비싼 국산 과일 대신 수입 과일을 올리는 상차림이 더는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8만 4,01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000원 정도 줄었지만 10년 사이 32%나 비싸졌습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37만 3,54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마트 가서 장을 보는데 심각할 정도예요. 시금치 한 단에 7,000원, 6,900원. 너무 심하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반으로 딱 줄였어요. 올해는 달걀과 돼지고기, 사과 등이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제수용이나 선물용인 특상품의 큰 사과는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하품과의 가격차가 52,000원으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이에 올해 차례상에 바나나나 오렌지 등 수입 과일을 올리겠다는 소비자는 35%로 9년 사이 11% 늘었습니다. 더욱이 소비자 10명 가운데 4명은 올해 차례상을 차리지 않을 계획인 가운데 간소화 분위기도 뚜렷합니다. 소비자의 절반 이상인 58%는 올해 추석 차례 음식을 간소화할 예정이고 21%만 전통 예법에 따라 준비할 계획입니다. 명절이라서 제품 이것저것 구매하러 왔는데 물가는 조금 비싸네요. 요즘에 간단한 게 좋아서 전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안 하고 구매해서 올리려고. 고물가 속의 명절 음식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지면서 추석 차례상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번 한가위는 잦은 비와 풍랑 등으로 연휴 내내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추석인 오늘부터 강수량이 증가해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가위 보름달도 대부분 보기 힘들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잔뜩 찌푸린 하늘과 선선함이 감도는 공기. 올해 추석 한가위는 연휴 내내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강수량이 더 증가하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되는 등 날씨가 더 악화할 전망입니다. 북쪽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동풍에 의한 6일날 강수가 이어지겠고요. 기상청은 강원도에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경기와 충남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고향을 오가는 행렬에 성묘객들까지 더해지는 추석 당일에는 빗길 미끄럼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닷길도 동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많아 섬 지역을 오가는 데 불편이 우려됩니다. 특히 추석 이후에는 대조기 기간으로 해수면 높이가 높아져 해안가 주변 저지대에서는 너울로 인한 피해와 침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6일부터 동해안, 7일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당분간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일어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대조기 기간인 7일에서 10일까지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가능성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보름달도 구름 속에 가려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중부를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렵고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만 구름 사이로 달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되지만 구금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석방을 결정한 가운데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던 경찰은 당일과 이튿날까지 모두 6시간 동안 2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체포 적부심사가 예정됐던 4일 오전에도 3차 조사를 계획했지만 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위원장 석방을 결정한 법원이 긴급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던 만큼 경찰은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단 다음 소환 조사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추석 연휴 중에 계획된 조사는 없다며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 측과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도 체포 적부심사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던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초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저희 변론을 들으신 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출석할 의지가 있느냐? 당연히 출석할 의지가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SNS 등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금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섣불리 추가 신병 확보 조치에 나서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위원장 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문제 삼는 등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장외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체포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며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범죄 혐의 소명은 물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도 전혀 없었지만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됐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자유인이 돼 경찰 조사에 응하려던 참에 불시에 체포돼 몹시 당황스럽고 참담했다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과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이 6차례나 출석에 불응했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선 지난달 27일 조사를 받기로 한 뒤에도 경찰이 이유 없이 2차례 더 출석 요구서를 보냈던 것이 실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도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 과정은 적법했지만 사후적으로 그 필요성이 해소됐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이미 면직돼 공직자가 아닌 만큼 크게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물고 늘어지는 건 정쟁용이자 민심을 자극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인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 상식 앞에 무너졌다며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그에 부응하듯 움직인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라며 추석 명절을 앞둔 정치적 망신 주기는 법치가 아닌 연출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소명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정권의 폭주와 정치보복 작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 등 여러 논란으로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상습 지각 조기 퇴근이 의심되는 관용차 운행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김 관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광복절 기념행사에서의 광복은 연합군 선물 발언, 여기에 독립기념관에서 지인 교회 예배를 드리는 등 사유화 논란까지 비판에 휩싸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관용차 운행 기록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목적지와 출발 도착 시각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김 관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 초까지 출퇴근 시간을 따져봤습니다. 공식 출근 시간인 오전 9시를 넘어 관장실이 있는 결해누리관에 도착한 경우만 80회, 공식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관사로 출발한 경우는 94회로 파악됐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225일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1일에 걸쳐 지각이나 조기 퇴근이 의심되는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근무 기록은 취임 3개월 차부터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근무일의 85%가 비정상적인 출퇴근으로 의심됩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부지가 넓은 만큼 출근 시각 바로 사무실로 향하지 않고 시설물 점검 등을 하거나 퇴근할 때는 관용차만 먼저 관사로 보내고 걸어가기도 한다며 운행 기록만으로 출퇴근 시간을 따질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겨울철에는 규정에 따라 오후 5시 퇴근이 원칙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추진됐던 단축 근무 제도는 이미 지난 2004년 사라졌습니다.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부적절한 뉴라이트 역사관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부터 실격인 인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하루빨리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김영석 관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가보훈부에도 감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연봉 1억 4천만 원, 차관급 대우를 받는 독립기념관장의 근무태만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면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가운데 134개가 복구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1등급 업무 22개를 포함한 134개가 복구되면서 복구율은 20.7%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복구된 정보 시스템은 모바일 공무원증과 통합개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정부청사 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 등입니다. 국가전산망 화재 사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TV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냉장고가 아닌 대통령 부부의 머릿속이 궁금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허위 사실은 즉각 고발하겠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 다음 날 국민의힘 공세 화두는 검찰 개혁 문제로 옮겨붙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권과 경찰의 체포극으로 규정하며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까지 주어지지 않으면 1차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이 더 활기를 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과연 경찰이 독점 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TV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국가 전산망 화재 수습 국면에 이뤄졌다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이후 관련 비판 수위도 더 끌어올렸습니다. 당 차원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는데 장동혁 대표는 궁금한 건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가 아니라 대통령 머릿속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TV 예능에 출연해 희낙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예능 녹화 논란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며 참전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고발 조치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야당이 제기한 이른바 48시간 의혹은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에 이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석방 문제를 두고는 수위를 조절하는 등
확전을 최소화하려는 기류도 읽힙니다. 이제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데 다만 석방 결정이 나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공세의 끈을 완전히 놓진 않았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 이후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예능 녹화까지 더한 야당의 쌍끌이 공세,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면서도 추석 밥상 민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대 특검 수사가 일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어 추석 연휴가 지나면 소환 통보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대응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줄 소환했습니다. VIP 경로와 도피성 호주 대사 출입국 의혹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상황에서 남은 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입니다. 소환 통보는 추석 연휴 이후로 예고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전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뇌물로 보려면 공직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미 2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면 뒤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신문을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형사 절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적 있지만 특검은 소환 조사가 우선이란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수사 실익이 적고 자칫 피의자에게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연휴가 끝나는 오는 10일 접견을 통해 곧 있을 특검 조사에 응할지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석 신청이 기각되며 구속된 상태에서는 재판과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거듭 불응한다면 조사가 꼭 필요한 특검이 다시 구치소 강제 구인 등 조치에 나설지 추석 연휴 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옥중 메시지를 내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SNS에 자신에 대한 혐의는 엉터리 소설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용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인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공판도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는 13일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1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CCTV 화면에 대한 기밀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공판에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보수 강경파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의 일본 차기 총리 취임이 확실시되면서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과거 사나 영토 문제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안착시킨 한일 셔틀 외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개월여 사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차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2차 도쿄회담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3차 부산회담으로 이어지며 양국은 셔틀 외교 안착을 천명했습니다. 셔틀 외교를 정착시켜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함께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셔틀 외교 강조 배경에는 미래지향적 협력이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자주 만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등 공통과제에서 성과를 쌓으면 과거사 등 갈등 현안도 접점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의 현안 관련 대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하지만 강성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후임 일본 총리로 유력해지면서 한일 관계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마찰이 빚어질 경우 양국 협력에도 적신호가 켜질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竹島についてもですね、本来でしたら竹島の日堂々と大臣が出てったらいい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顔色を伺う必要はない。 물론 다카이치 총재가 그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양국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진 않을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북중로 결속이 강화되고 내부적으로는 대미 관세 협상과 보수층 결집 등 과제를 하는 다카이치 총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일 협력 기조에 일단 동참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대통령과는 이번 달 말로 다가온 경주 에이펙에서 첫 만남을 가질 걸로 보이는데 향후 한일 관계의 온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어제 오전 한미 관세 협상 관련 긴급 통상 현안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현지 시각 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회담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회의에서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미국 측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중요 표적의 특수자산을 할당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무기 전시회를 통해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공기가 그려진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 옆을 군 간부들과 함께 웃으며 지나갑니다. 주변에는 ICBM을 비롯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이 전시돼 있습니다. 우리의 방위산업 박람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무장장비 전시회로 올해로 세 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핵 동맹이 급진적인 진화를 통해 위험천만한 훈련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지역 나라들의 안전에 현실적이며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무력 증강 책동의 진목적에 대하여 분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주시하고 있다며 그에 상응해 중요 표적의 특수자산을 할당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극초음속 활공체 모양의 탄두를 장착한 화성 11마라는 이름의 미사일도 포착돼 있는데 김 위원장이 말한 특수자산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성 11형은 북한의 대표적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시험을 마친 북한이 극초음속 탄두를 얹어 개량한 것으로 보여 우리 방공망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군사력 과시에 나서는 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군사적 맞대응 메시지가 트럼프의 거래 본능을 자극해서 전격 해동을 촉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의 강경 메시지가 오히려 긴장 완화 거래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거나 혹은 멀리 여행 갔다가 크게 다치게 되면 해당 지역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될 텐데요.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진 중증 환자 사망률이 센터별로 최대 6배나 차이 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어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느냐에 따라 환자 생사가 갈렸다는 말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올 초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인기를 끈 드라마입니다. 권역외상센터를 배경으로 외상을 입은 중증 환자들의 목숨을 구하는 의료진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현실도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 국립중앙의료원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반 동안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중증 외상 환자 6만 6천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7.6%는 끝내 살아서 병원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7개 권역외상센터 사망률을 들여다보니 큰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중증 환자 사망률이 22%를 넘었습니다. 환자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숨졌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대병원과 안동병원도 17% 안팎에 달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아주대병원은 3.7%에 그쳐 권역외상센터별로 사망률이 최대 6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환자 상태가 모두 같을 수 없겠지만 중증 외상 환자가 어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졌느냐에 따라 생존 확률이 달라진 겁니다. 권역외상센터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만 집중해온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요에 맞는 적정 숫자의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통해서 인력과 자원을 집중시키면 전반적인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과 병상, 재정 투입을 전면 재설계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권역 간 중증 외상 환자 진료 역량을 균형 있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한가위 전날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뒤집혀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태안에서는 미립국을 시도한 거로 의심되는 중국인 8명이 새벽 시간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 한편에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차에 붙었던 불이 막 꺼진 듯 하얀 연기도 뿜어져 나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근처에서 서울을 향해 달리던 승용차가 전복된 건 어젯밤 10시 40분쯤입니다.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다음에 전복된 거예요. 사고 정확한 경위는 저희 나중에 일단 치료 받으시고.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가 머리 등을 다쳤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조용 튜브를 들고 물속으로 뛰어든 해양 경찰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남성을 데리고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구조된 60대 남성은 전남 목포시 동명항에서 조업을 마친 뒤 배에서 내려 부두로 이동하다가 바다에 빠진 거로 조사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부두는 해조류로 인해 미끄러질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에는 충남 태안 가이도 주변 바다에서 미립국 의심 선박에 타고 있던 중국인 남성 8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미립국 혐의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살 된 여자아이를 납치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시장 골목에서 2살 여자아이를 안아 밖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 부모와 상인들이 A씨 범행을 제지하면서 실제 납치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최북단 철원에서 매일 밤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노동당사 건물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신했는데요.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철원 노동당사. 해가 지면 노동당사 외벽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합니다. 평화의 상징 두루미가 DMZ 상공을 자유롭게 날아오릅니다. 안중근 의사부터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 철원 출신 독립운동가 박용만 선생까지 모두 환한 미소로 관객들에게 인사합니다. 국가유산청과 철원군이 함께 마련한 특별한 행사, 역사를 품은 유산 위에
예술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철원에 살면서도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맞아,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던 나라야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좀 아이들이 와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노동당사 외에도 행사가 열리는 철원 역사문화공원 전체가 거대한 미디어 아트 공연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과거 철원 풍경을 디지털로 되살려 추억을 샘솟게 했고 빛으로 된 꽃길도 조성하는 등 20개가 넘는 프로그램은 관객들이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재인지 아닌지도 잘 헷갈리는 그런 건축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스토리에 좀 녹여서 미디어 아트로 같이 보니까 조금 더 뜻깊고 좀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철원의 옛 지명 모을동비에 빛의 예술을 결합했다는 의미를 담아 공연 주제는 모을동빛, 거치는 굴은 비추는 평화로 정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을 꽉 채워 공연이 열립니다. 광복의 의미와 분단의 아픔을 빛으로 표현한 철원 노동당사 미디어 아트, 오는 26일까지 철원의 밤을 밝게 비출 예정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참수리와 천연기념물 솔부엉이까지 울산에서 희귀 철새들의 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이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철새 도래지로 주목받게 된 데는 시민들로 구성된 새 통신원들의 꾸준한 기록과 보호 활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우수 기자입니다. 울산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철새 도래지로 꼽힙니다. 최근 울산에서 관찰된 도래 철새는 2023년에 65종 10만 3천여 마리, 지난해에는 69종 7만 3천여 마리, 올 들어서는 79종의 9만 7,400여 마리가 관찰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울산의 희귀조리의 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울주군 웅천면 저수지와 청량읍 저수지와 야산 등지에서 멸종 위기종인 참수리와 흰꼬리 수리가 관찰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검은머리 촉새가 울주군 남창뜰 하천의 갈대숲에서, 지난 6월과 7월에는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야산에서 천연기념물 솔부엉이 한 쌍의 번식 과정이 관찰됐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태화강 대숲에 털을 잡은 외가리의 모든 번식 과정과 중백로의 산란부터 둥지를 떠나기까지의 성장 과정이 관찰 카메라에 기록됐습니다. 이 같은 철새들의 기록은 울산시와 새통신원, 조류동호인들의 꾸준한 추적과 관찰 활동 결과입니다. 새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로 구성된 새통신원, 심생물학자, 짹짹희교소와 함께 울산에 오는 새들을 기록하고 보호하는 이 자료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매년 20-30명의 울산 새통신원을 위촉하고 그들로부터 거주지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조리의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새통신원의 활동은 최근 들어서는 거주지 인근에만 머물지 않고 울산 동해 앞바다 8km까지 이어졌고 8회에 걸친 관찰을 통해 국제보호조인 안류산 제비갈매기 100여 마리와 뿔새오리 50여 마리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 곧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태의 준위업종인 슴새 2만 5천여 마리와 붉은 발슴새 1마리, 바다제비 50여 마리의 먹이 활동과 휴식하는 모습도 함께 어렵게 관찰됐습니다. 이번 관찰은 울산 방어진 해상이 알래스카와 캄차카에서 번식하고 이동하는 철새들의 주요한 길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네,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희가 바다를 계속해서 기록해 왔고요. 울산의 앞바다가 조류 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조사를 해서 새들의 이동에 대한 실마리를 계속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관찰이 지난 2021년 5월 태화강과 울산만이 국제철새 이동 경로로 등재된 후 철새 도래지이자 이동 경로임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철새 탐조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철새의 도시 울산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 영역을 울산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그 결과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수원시가 이들을 위해 시작한 맞춤형 발레 수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발달장애인 10명이 발레를 배우고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 동작을 따라합니다. 선생님들하고 발레를 자꾸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그냥 재밌어서요. 그래서 자꾸 배우고 싶습니다. 수원시가 지난 5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한 맞춤형 발레 수업으로 11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합니다. 부모들은 그동안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발레를 시키고 싶었는데 발달장애 아이들은 발레를 가르쳐주는 곳이 한 곳도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무조건 1등으로 신청했어요. 이전과 달라진 자녀 모습도 힘이 됩니다. 지금 집에서도 아빠 앞에서 자기 오늘 이거 했다고 이렇게 막 포즈를 잡으면서 되게 자랑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수업을 이끌고 있는 수원시티발레단은 완벽한 동작을 익히는 것보다 발레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1시간 반을 뛰어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여주지 않는데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발레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대화도 만들어지고 수원시는 앞으로도 발달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으로 공무원들이 실직되면 민주당 해고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40%는 셧다운이 트럼프와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의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재앙이라며 한치도 물러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Well, I call them Democrat layoffs. They're Democrat layoffs. They're causing it. We're ready to go back. You know, we have a record-setting economy. We have a record-setting country. Prices are way down. 또 우리가 이기고 있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빈 햇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무원들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이나 본인의 정책을 밀어붙일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 운항 중단 사태와 공화당 내부 반발로 셧다운 상황을 35일 만에 해제해야 했던 1기 행정부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2기 때는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고 연방정부 관료 조직 축소에 셧다운 상황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백악관 홈페이지는 셧다운 지속 시간을 초단위로 표시하고 있고 식품의약품 홈페이지도 셧다운이 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발생 3일 동안 미국 CBS 여론조사에선 39%가 셧다운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있다고 받고 민주당이란 응답은 30%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이 위성 정보를 활용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내 표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 소속 올레흐 알렉산드로우는 현지 시간 5일 우크린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표적 정보, 특히 외국인 투자 시설에 대한 위성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위성으로 정찰해 파괴할 전략적 목표물을 식별하고 정찰하는 데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주를 선점하려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도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염원인 자체 우주 발사 기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사방 5,000km 안에선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스웨덴 북부의 외딴 지역. 이곳에 유럽의 우주개발 허브를 꿈꾸고 있는 작은 기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주궤도에 안정적으로 로켓을 진입시킬 기술을 축적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이 소유한 우주 발사 기지는 남미에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가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의 기지를 빌려 위성을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핵심적 안보 역량을 미국에 의존한 지난 수십 년간은 이런 현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출범을 계기로 민간 발사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유럽도 독자적인 위성망 구축에 나서면서 유럽 본토에 있는 발사 기지가 절실해졌습니다. We will go from 8,000 to 55,000 satellites until 2030. So that is a booming market or business opportunity. 노르웨이 북부도 또 다른 발사 기지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북극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And they are both under the S-range are both very perfect located up there in the north, so that we can launch for polar orbits. That it is the most common orbits. 지난 3월 노르웨이에서 발사된 로켓이 40초 만에 추락하면서 유럽 본토에서의 첫 발사는 처참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급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주를 향한 유럽의 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최근 유럽 주요 공항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다중 방어 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강조합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0일 사이버 공격으로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런던 히스로 공항과 베를린 공항, 브뤼셀 공항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This is a very clever cyber attack indeed, because it's affected a number of airlines and airports at the same time. Not just one airport or one airline, but they've got into the core system. 갈수록 정교해지는 사이버 공격은 의료와 금융 서비스, 소매, 규제 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운영을 방해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파일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훔쳐가는 겁니다. It's not just ransomware, but it's extortion, where they use that access, the locked up files, the information that they've stolen, and they hold that above us and they say, hey, if you don't pay us, we're going to leak your sensitive private information and we're not going to get out of your network and we're not going to let you unlock these files. 정보를 되찾는 게 중요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주더라도 도둑맞은 정보가 모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There's a saying, there's no honor among thieves, so it's really hard to say. But commonly they will provide certain information back. You know, is it everything? Are they going to live up to their word and not otherwise share it? The answer is likely no. 전문가들은 사이버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속적인 직원 인식 교육과 다중 방어 체계 구축,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최근 늘어나는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공격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인기 콘텐츠를 보려면 배리어 프리 기능이 제공되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조차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는데 최근엔 글로벌 OTT가 자본과 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설 기능을 선보이면서 장벽을 허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곡 소다팝이 해설과 함께 울려 퍼집니다. 넌 나의 소다파, 내 자리를 소다파. 이 열기를 식혀 멈추지 않을래. 콘테이스 멤버들의 어깨도 들썩이기 시작한다. 에어컨 운전 좋기도. 노래 구절마다 빠짐없이 뜨는 가사 자막들. 세계 최초로 서울에서 캐대헌 배리어 프리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래들이 나올 때가 가장 재밌었어요. 장소만 영화관으로 바뀌었을 뿐 글로벌 OTT에선 이처럼 화면과 소리 해설 기능을 적용해 콘텐츠를 감상하는 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시차 없이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늘어난 겁니다. 화면 해설이 있어서 영화를 이해하기 조금 더 쉽고
이제 만약에 대사가 없는 장면이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특히 청각장애인용 해설 자막은 전체 콘텐츠의 80% 가까이 적용되고 있는데 클릭 몇 번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노트북에서도 정말 간단하게 켤 수 있었고 그리고 자막 디자인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도 꾸준히 반영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정보는 오히려 몰입을 방해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막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또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각 정보를 선별하여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큐와 예능 영역까지 새로운 해설 방식을 도입해 콘텐츠 소비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로 잘라 가지런히 넣는다. 정지선은 채썬 대파를 망 위에 올려 기름을 뺀다. 넷플릭스는 특히 한국에서는 비장애인의 해설 기능 활용도도 높다면서 결국 베리어풀이란 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이용자를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번 연휴가 지나면 올가을 해외 정상급 오케스트라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지휘자 중 한 명인 구스타보 두다멜은 한국에서 LA 필하모닉과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고 런던 필과 엘프 필도 우리 클래식 스타들과 협연에 나섭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신선한 해석과 강렬한 지휘로 클래식계의 록스타로 불리는 구스타보 두다멜이 6년 만에 한국에 옵니다. 최연소 상임 지휘자로 취임해 청춘을 바쳤던 LA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으로서 마지막 내한이라 의미가 특별합니다. 두다멜은 이번 공연에서 이틀간 말러 교향곡 2번 등을 한국 청중에게 들려준 뒤 내년부터는 뉴욕 필하모닉과 호흡을 맞춥니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수석 지휘자 에드워드 가드너와 함께 2년 만에 한국을 찾습니다. 젊은 거장 손여름이 협연자로 올라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합니다. 아시아 최초로 영국 그라모폰지 올해의 오케스트라 상을 받은 홍콩 필하모닉은 상주 지휘자인 리오 쿠오크만과 함께 한국행에 나섭니다. 홍콩의 문화교류 축제 일환인 이번 공연은 K-클래식의 선봉에 있는 선우 예권과 함께 아시아 음악계의 최전선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브람스의 고향인 독일 함부르크에 기반을 둔 엘프 필하모니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과 브람스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두 번째 내한인 이번 무대는 고전부터 현대까지 폭넓게 소화하는 앨런 길버트가 지휘봉을 잡아 5년 전 공연 취소에 대한 아쉬움을 만회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미국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3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김민종 주연의 영화 피렌체는 LA 현지 시간 4일 저녁 8시 글로벌 스테이지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피렌체는 인생 후반부에서 맞는 선택과 화해의 순간을 이탈리아 피렌체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 담아낸 이창열 감독의 작품입니다. 삼성과 NC의 대결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프라도와 구창모가 오늘 와일드카드 1차전에 선발로 등판합니다. 정규리그 4위로 1, 2차전 가운데 한 경기만 이겨도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삼성은 시즌 15승의 NC를 상대로도 3승의 평균 자책점 2.10을 기록한 프라도를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정규리그 막판 9연승으로 극적으로 가을 야구에 합류한 NC는 군 제대 이후 4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삼성과의 경기에서 3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를 펼친 돌아온 에이스 구창모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초장 열흘까지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의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 추석 당일인 오늘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특히 오늘은 지방 방향으로 향하는 귀정 차량들뿐만 아니라 이른 귀경 차량들로 서울 방향 정체도 극심하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귀성길은 오후 3시 때 그리고 귀경길은 오후 4시 때 정체가 가장 극심할 텐데 이 정체는 늦은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간 계산 여유롭게 하고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고속도로의 정체는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부근, 그리고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남사와 천안 부근으로 교통량 늘어나고 있는데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으로도 풍세요금소를 시작으로 차량터널까지 10km 구간 차들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말씀드렸듯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5km 구간 밀리는데 이전으로 경계권 내에서도 이동 차량들 빠르게 늘어나면서 오산부터 남사까지 8km 구간 답답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현재 15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서울요금소와 매송휴게소 그리고 8탄 분기점 부근 지나실 때 여유시간 필요하겠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과 호법에서 짧게씩 주춤했다가 이천부터 여주 분기점까지도 브레이크 밟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 연휴 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성묘 가는 분들은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중부 내륙은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대부분 지방에서는 달을 보기가 어렵겠고요.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0.1도, 안동은 19.2도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지금과 큰 차이가 없겠는데요. 서울이 20도, 대구는 2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궂은 날씨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